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재로 11페이지 볼게. 우리 저기 지난주에 11페이지 맨 상단에 고대 아테네, 그 다음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정치, 자, 개괄적인 설명을 했죠. 그치? 근데 오늘 이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 거야. 디테일하게. 자, 그러면, 자, 1번.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부터 볼게요. 자, 일단 아테네 민주정치 보면, 자, 구성 보자. 자, 모든 시민 밑줄 쳐봐. 모든 시민. 자, 내가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자,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가 나올 때 함정 이거다. 자, 노래 다시 한번. 자, 고대 아테네에서 참정권을 가진 시민은 누구였죠? 성인, 남성, 자유민. 그럼 너네가 뭐를 암기해야 되냐면, 고대 아테네 시민하면 시민의 범주는 남성이니까 일단 성별, 그리고 자유민이니까 자, 신분, 되지. 그럼 만약에 고대 아테네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했다. OX. X지. 여성은 정치에 참여 안 했잖아. 그래서 주의할 게 이거야. 모든 시민 밑줄 치고 별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시민. 성별, 신분. 자, 그래서 민회, 그 다음에 평의회, 재판소. 그래서 너네가 기본적으로 고대 아테네 직접 민주정치의 구성 요소는 민회, 평의회, 재판소고, 그 시민은 성인, 남성, 자유민, 신분, 성별. 방금 확인한 거고. 자, 성립 조건 보면, 자, 일단 규모가 작고 인구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밑줄 쫙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했다. 자, 그 다음에 인구 구성에서 특히 잘 봐. 성인, 남성, 자유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생계를 포기한 거지. 매일매일 정치하니까. 그러니까 밑줄. 노예가 생산을 담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 노예가 생산을 감당했기 때문에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했고요. 자, 운영을 보면, 자, 민회. 자,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입법, 행정, 군사에 관한 안건을 토론하고 결정 밑줄. 최고 의결기관. 그래서 최고 의결기관에 뭐가 있냐면 민회가 있어. 그럼 너네 한번 생각해봐. 자, 민회가 최고 의결기관이잖아. 그러면 민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지. 예를 들어서 국방 관련, 교육 관련, 복지 관련. 그러면 그걸 집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집행기구로 뭐가 있었냐면 평의회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너네가 볼 때 이 평의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결국 공직자잖아. 그치? 그러면 평의회 공직자인데 평의회는 보통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 그럼 그 500명으로 구성된 평의회의 공직은 어떻게 담당했다? 결국 직접민주정치에서 시민은 누구나 담당해도 되잖아. 그래서 일단 추첨과 돌아가면서 하는 윤번. 그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 자, 공직은 어떻게 담당했냐면 원칙은 추첨. 그 다음에 윤번제 돌아가면서 했다. 추첨과 윤번. 밑에 보면 평의회 봐봐. 자, 민회에서 밑줄 추첨과 윤번으로 선출된 500인으로 구성돼서 민회에서 처리한 업무를 체계적 조직, 일상적 행정 업무 처리.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소가 있었는데 배심원제. 재판소 배심원제, 그 다음에 다수결.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히 좀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 가끔 나오는 거니까 확인만 할게요. 노편추방제가 있었죠? 자, 이것도 확인만 하자. 자, 고대 아테네가 해줘. 우리 지각하면 노래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만 봐줄게. 다음 주에 준비해. 앉아. 갑자기 놀고 싶지? 우리 한 번씩 나와봐서 자기소개하고 노래나 한 번씩 할까? 노래는 좀 부담되면 춤이라도. 일단 언제 나올지 모르고 준비해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 자, 고대 아테네가 이제 직접 민주정치를 갖고요. 이제 뭐 페리클레스라는 이제 사람 때 뭐 전성기를 겪는데 아테네도 직접 민주정치 이전에 한번 독재자가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꼭 알아둘 게 뭐냐면 고대 아테네 때 독재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참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자, 참주, 독재자가 다스리는 정치가 참주정이야. 그러니까 자, 11페이지. 다시는 독재자가 등장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참주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당시에는 종이가 아직 없었잖아. 그래서 도자기를 깨트려서 도자기 파편에다가 앞으로 참주의 위험이 있는 사람 이름을 쓰라는 거야. 그리고 6,000표 이상이 나오면 독재 위험이 있다고 해서 10년 동안 국외로 추방을 했어. 그럼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이제 악용된 게 뭐냐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충분한 토론이 없었다는 거야. 충분한 토론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자, 일부 선동가들이 등장해서 선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만약에 내가 사탕 강사로 잘 먹고 잘 자고 싶은 거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탕 강사계에 이 도편 추방제가 있어서 앞으로 일타를 독식할 것 같은 사람을 투표를 통해서 강제로 10년 동안 뭐 필리핀으로 추방해버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겠지. 뭐라고? 이 땡땡은 안 된다. 임땡땡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선동하겠지. 그치? 그럼 너네가 나한테 선동을 당해. 내가 이 땡땡, 이 땡땡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선동하면 너희들도 나한테 홀랑 넘어가. 그럼 너네가 거기다 이름을 쓰죠. 그럼 6,000표 이상 나면 추방해버리고 내가 다 먹는 거지. 오케이? 근데 내가 추방당할 수도 있지. 그 결국 뭐냐면 충분한 토론이 없었고요. 일부 선동가들이 등장하여 자신의 정치적 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도편 추방제는 결국 다수결 제도잖아.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은 뭐냐면 가장 좋은 건 만장일치인데 만장일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수결로 한다고. 근데 다수결은 다수의 의견이 옳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하지만 그 다수가 바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잘못된 선택을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무슨 정치라고 그래? 중정치. 어리석을 충, 무리 우에서 결국 도편 처방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중우정치에 자 폐단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중우정치에 폐단이 발생했다. 그래서 다시 충분한 토론이 없었고요. 정적, 자신의 정치적 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되니? 오케이. 자, 선거가 며칠 남았죠? 이틀 남았지. 투표 꼭 하세요. 진짜 너네 한 표가 당선 당락을 좌우할 수 있어. 알겠죠? 오케이. 누가 될까? 일단 나는 안 돼. 난 출마 안 했다. 오케이? 어우, 쫄깃쫄깃해. 또 오늘 어젯밤 10시에 뉴스에 뉴스타파에 또 뉴스가 나와서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투표 꼭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봐봐. 자, 그럼 공직자 선출 기준은 원칙이 뭐였다고? 추첨이지. 근데 좀 생각해봐. 자, 공직을 원칙은 추첨과 윤본으로 뽑았는데 만약에 생각해봐. 전쟁이 났어. 추첨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당선됐어. 뭐 병일리우스가 당선이 된 거야. 그럼 내가 장군이야. 그럼 너네가 이제 병사야. 그럼 너네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장군은 전문직이잖아. 이런 전문직까지도 만약에 추첨을 통해 뽑으면 망하겠지. 결론은 뭐냐면 원칙은 추첨과 윤번이지만 예외적으로 전문직은 선출로 뽑았다는 거야. 그거 알아놔. 그래서 예외가 존재했다. 2번 밑줄. 전문직의 경우에는 탁월성을 기준으로 선출로 뽑았다. 즉 예외가 존재한다. 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자, 2번. 자, 아테네 민주정치 특징과 한계입니다. 자, 특징 첫 번째 밑줄. 직접 민주정치죠? 어려운 거 아니고 단. 또 하나의 특징 밑줄. 동일성의 원리가 유지됐다. 동일성의 원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니까 다스리는 사람. 자,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치자. 그러면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곧 뭐가 되는 거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하는 동일성의 원리가 유지됐다. 그래서 한계는 뭐냐면 여성 등이 제외됐죠. 제한적 민주정치였고요. 자, 밑줄 짝 중우정치.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은 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너네가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는 자, 이 정도로 그냥 끝내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아테네가 붕괴된 이후에, 멸망한 이후에 직접 민주정치는 완전 암흑기로 빠진 거지. 그러다가 무슨 혁명이 발생했다고? 시민혁명. 반드시 외우라고 했어. 3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 세 가지 뭐야? 첫 번째, 천부인권 사상. 다른 표현으로 자연권 사상. 또? 사회계약사. 왜 웃어? 난 욕해 원래. 세 번째 마지막 뭐야? 욕하는 거 아니야? 계몽사상. 그래서 천부인권 사상. 내가 지난주 이거 얘기했니? 자연법과 실정법 얘기했니? 그치? 그럼 자연법에 근거해서 인간의 기본권을 바라보는 게 자연권 사상이죠? 거기서 봐봐. 천부인권 사상. 인권의 불가침성. 13페이지 밑줄. 그 다음에 불가양성. 그래서 천부인권 사상 이퀄 자연권 사상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천부인권 사상이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됐고, 자, 두 번째가 계몽사상이야. 자, 이렇게만 이해해. 계몽사상은 단독 문제로 나오지 않지만 배경 지식만 알아놓자.
자, 시민혁명이 발생하기 이전의 유럽은 전근대 사회였잖아. 전근대 사회. 특히 너네 유럽을 지배했던 종교가 뭐야, 그 당시에? 유럽을 좀 지배했던 종교, 불교니? 바보가 아니면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야. 불교가 유럽을 지배하지 않았죠. 로마 카톨릭이 지배했잖아. 그런데 처음에는 교황권이 엄청나게 강하다가 종교개혁 발생하면서 교황권이 약화됐지. 그러면서 좀 약간 종교가 특히 로마 카톨릭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타락하지. 너네가 들어봤던 것 중에 뭐 있어? 종교개혁할 때 그 면죄부를 팔았잖아. 그 면죄부가 얼마나 골때렸냐면 일단 면죄부를 사면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가는데 나중에는 조상들이 돌아가셨는데도 면죄부를 팔고 돌아가신 사람한테까지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지옥에 있는 거야. 그럼 면죄부를 사면 천국으로 옮겨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였잖아. 그러면서 카톨릭이 타락하고 변질되면서 특히 마녀재판이라는 게 시작됐죠. 유럽에서 몇백만 명 이상이 말도 안 되게 죽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살인을 당하는 거지. 그 결국 뭐냐면 유럽은 미신과 관습이 판치는 되게 문매한 사회였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어떤 특징이 생겼냐면 뭐 인권이란 개념도 없고 그래서 계몽사상은 결국 뭐냐면 밝게 하고 깨우치는 거잖아.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야. 근데 이성은 뭐냐면 완전하고 합리적인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판단한다.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합리적 결정을 내리겠지.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계몽사상은 이성에 근거하여 전근대의 미신, 부조리한 관습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진보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너는 머릿속에 뭐 만들면 되냐면 계몽사상은 이성신뢰. 그럼 이성에 근거한 사회적 진보 사상이다. 되죠? 자, 그래서 자, 계몽사상 보면 첫 번째 줄이 밑줄, 진보적 사회 사상이고요. 두 번째 밑줄, 이성의 힘으로 편견, 오류를 극복하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당시에 제가 생각해봐. 인간이 모두가 이성을 갖고 있어. 그러면 신문제 사회에서 왕도 이성이 있고 노예도 이성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평등 사상이 등장하겠지. 그러면 귀족들은, 왕은 이런 이성 계몽사상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지. 신분제를 근간을 흔드니까. 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몽사상을 이렇게만 보고요. 이제 중요한 게 자, 사회계약설이야. 자, 그래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은 자, 사회계약설인데 자, 이 사회계약설이 수능에 계속 출제가 안 되지. 그래도 개념 수업할 때 한 번은 정리를 해놔야 돼. 자, 그럼 이제 사회계약설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국가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증명하는 이론이거든. 자, 그러면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은 교재에 봐도 신이설부터 사회계약설까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시험에 이건 안 나오고 뭐만 나오냐면 그러면 사회계약설이 등장하기 이전에 국가의 기원을 설명했던 이론으로 가장 지배적이었던 뭐였냐면 왕권 신수설이었다고. 왕권 신수설.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왕의 권한은 신이 준 거지. 그러면 왕은 신의 대리인이잖아. 그러니까 왕이 절대적 권력을 행사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왕권 신수설을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게 자, 사회계약설이다라는 거 확인하면 되고요. 그럼 사회계약설을 주장하는 사상가는 누구 있죠? 홉스, 로크, 루소. 순서대로 알고 있어야 돼. 자, 또 하나. 자, 사회문화하는 사람. 물어볼게. 그럼 사회계약설은 사회명목론이야, 사회실조론이야? 편히 얘기해도 돼. 뭐 틀리면 잠깐 쪽팔리면 되지. 괜찮아.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 확률은 2분의 1. 뭐 이렇게 어려 걸려? 실제로. 사회명목론이죠? 오케이. 자, 다음부터 이제 생각나는 거 반대로 얘기하고 답이야. 오케이? 그래서 너네 이거 사회문화는 친구들 외워야 돼. 사회계약설은 사회명목론, 사회유기체설은 사회실제.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일단 왕권 신수설을 비판하면서 사회계약설이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너네 사회계약설에 국가의 기원의 학설에 신이설, 이게 왕권 신수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스킵해도 돼.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 자세히 볼 건데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사회계약설 주장 홉스로크 루소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계약설 그럼 이 세 가지 사상에 의해서 무슨 혁명이 발생하는 거야? 자, 3대 자, 시민혁명이 발생하겠지? 그럼 시민혁명도 간단히 보고 시민혁명은 뭐 주제가 출제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개념들은 확인을 하고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학자 사상가들 한번 한 명 한 명 봅시다.
자,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사상가들 한 명 한 명. 자, 첫 번째는 누가 있죠? 영국의 자, 홉스가 있지. 그럼 홉스부터 볼게요. 그럼 일단 우리 생각하는 거 이거야. 자,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가 있겠지. 그럼 그 상태가 완전했을까, 불완전했을까? 불완전했겠지. 만약 완전했다면 국가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일단 홉스는 먼저 가정을 하는데 뭐를 가정하느냐? 자연 상태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는 뭐냐면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상태야. 자, 그런데 이 홉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봤다. 자, 성악설이 돼요. 인간의 본성은 악해. 성악설. 자, 그러면 홉스는 이렇게 생각해.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성악설에 근거해서 바탕이 약하지. 그런데 국가가 아직 없어. 그럼 이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자연권을 추구하는데 자연법상의 권리. 특히 홉스는 그 자연권을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보존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기보존권을 추구하는 거야. 즉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문제는 이거야.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존권을 추구하다 보면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근데 문제는 갈등이 발생할 때 결국 어떻게 해결하냐면 약육강식의 논리, 힘의 논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인간이 자기보존권을 추구한 결과 자연 상태는 항상 불안, 공포, 이게 심해지면 뭐 투쟁 또는 전쟁 상태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길거리를 가는데 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아예 없어. 한 5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굶은 거야. 그런데 길거리 가다 보니까 빵이 한 조각 이렇게 딱 떨어져 있어. 따끈따끈한 빵이 한 조각이 떨어져 있어. 빵 어떻게 될까? 떨어져 있어. 그랬더니 이거를 자, 3살짜리 아이가 받고 5일 동안 굶은 자, 75세 할머니가 받고요. 그 다음에 키 190cm 29세 남성이 받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35세 여성이 받어. 자,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다 5일 동안 굶은 거야. 누가 이 빵 먹어야 돼? 우리가 생각할 때 3살? 그게 우리의 생각이지. 홉스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자기 보존권을 추구할 거야. 그럼 센 놈이 먹는 거지. 그럼 동시에 손을 뻗쳐. 그러면 일단 가장 강한 놈이 힘으로 제압하거나 손목을 다 잘라버리는 거지. 그리고 자기만 처먹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자연 상태, 여기 만약에 우리 수업이 지금 자연 상태면 나는 판사할 때 등 돌리고 판사를 못해. 왜? 니네가 언제 내 등에 볼펜을 꼽을지 모르거든. 그치? 너희들도 수업하다가 졸면 큰일 나지. 내가 대가리를 뽀개버릴 거니까. 결국 그래서 자연 상태는 결국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지배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자연 상태는 항상 불안, 공포, 투쟁. 그래서 홉스는 이러한 자연 상태를 뭐라고 불렀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만만투라고 불렀어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결국 항상 자연 상태의 결말은 공포와 불안이야. 자,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이 자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됐는데 다행인 건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 사유 능력인 이성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이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사람이야. 자, 이성을 보유한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언제까지 불안을 계속 극복하냐, 불안 상태에서 있어야 되냐, 언제까지 공포 상태에 있어야 되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성의 근거에서 모이는 거지. 모여서 뭐라 그러냐면 이 자연 상태를 우리 극복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집단, 즉 국가 또는 사회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의 보호를 요청합시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 다 얘들아, 그 계약은 자발적 계약이야, 강제적 계약이야. 즉 이성에 근거한 각각의 개인들의 자발적 계약이 되는 거지. 근데 낚이면 안 된다. 홉스가 볼 때 이걸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명시적으로 사인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암묵적 계약을 맺은 거야. 각각의 개인들이 암묵적 계약을 맺고 결국 국가, 결국 뭐를 구성한 거냐면 사회를 구성했던 거고, 그 당시 홉스가 살던 시대에는 왕이 존재했던 거지. 그럼 결국 너네 그래서 예전에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 절대왕정 시대 짐이 곧 국가다. 즉 왕이 곧 국가라는 표현이 있었지. 그래서 그 국가가 존재하고 국가에는 왕이 있었는데, 자,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국가를 만든 거야. 그럼 얘들아, 국가는 수단적 존재와 목적 그 자체야.
수단적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런데 홉스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국가를 구성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연권을, 모든 권리를 국가 또는 왕에게 전부양도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국가를 만들었지만 모든 권리를 국가, 즉 왕에게 넘겼어. 그럼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지. 모든 권리를 왕이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왕이 거의 전지전능한 권한을 행사해요. 그렇다면 이 왕의 권한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잖아. 그래서 홉스는 뭐라고 비유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괴물인 리바이어던에 비교를 해요. 그래서 너네는 그냥 리바이어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홉스가 말하는 절대적인 왕을 상징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볼 때 그럼 만약에 왕한테 전부양도한 이후에 왕이 만약에 사람들을 마음대로 잡아다가 목을 쳐버려.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홉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 영국의 혼란 상황을 계속 보니까 사상가로서 결국 자연 상태의 불안보다는 왕에게 모든 권한을 양도해서 왕이 마음대로 한다라도 할지라도 국가가 존재하는 게 자연 상태 불안 공포보다는 낫다라고 본 거야.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홉스는 왕에게 전부 양도를 했어. 그럼 너네가 볼 때 주권은 누구에게 있니? 그날의 최고 권력인 주권은 넘겼잖아. 군주에게 있죠. 그래서 주권은 군주에게 있다. 자, 군주주권설이 되고 그럼 정치 형태는 어떻게 되겠어? 왕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제 군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홉스는 여기까지. 홉스는 여기까지. 그래서 홉스의 가장 큰 의미는 뭐죠? 왕의 절대적 권한은 인정했지. 하지만 왕권 신수설이 아닌 국가라는 존재는 각각의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 만들었다. 사회계약서를 최초에 주장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 홉스가 살던 시대가 절대왕정 시대인데 만약에 홉스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왕이 열받을까 안 받을까? 여태까지 나의 권한은 신이 줬잖아. 근데 니네들이 만들었다고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전부양도했대. 그럼 약간 마음이 누그러지겠지.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홉스는 일단 여기까지 정리.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회계약설의 사상가는 누구냐면 로크야, 로크. 자, 로크는 백지설이야. 인간의 본성은 선하거나 악하지도 않아. 근데 똑같은 건 뭐냐면 자, 로크도 자연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자연 상태를 얘기하는데 자,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일단 모든 인간은 처음에는 아주 자유롭고 평화로웠어. 자유롭고 평화로웠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인간들끼리 부딪히다 보면 갈등은 생겨 안 생겨?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지. 근데 문제는 그때 로크가 집중한 갈등은 주로 뭐에 대한 갈등이었냐면 개인의 자유,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특히 로크는 재산에 대한 갈등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크는 자유, 생명, 재산 지금 이런 거야. 자, 자연 상태에서 국가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자유를 침해, 나를 납치하거나 나를 함부로 감금해. 그래서 내가 힘이 딸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누가 나를 죽여도 내가 힘이 약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누가 나의 재산을 훔쳐가도 내가 힘이 약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결국 뭐냐면 특히 자유와 생명, 재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자유, 생명, 재산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법이 있니 없니? 법이 존재하지 않지. 또는 뭐가 존재하지 않냐면 자, 심판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분쟁은 점점 더 커지겠지.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결국 분쟁이 더 극대화되면 투쟁 상태로 갈 수 있는 거고 불안 상태로 갈 수 있는 거고 공포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거야. 너네가 질심으로 읽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일반적으로 불안, 공포, 투쟁,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홉스야. 그런데 로크도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끝까지 읽어봐야 돼. 오케이? 자, 그거 주의하시고요. 특히 이 표현 잘 나와. 로크는 분쟁 중에서도 자유, 생명, 재산 중에 특히 뭐를 강조했냐면 재산권에 대한 분쟁, 즉 재산권의 침해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봤어요. 재산권의 침해가. 그리고 독해하다 보면 자, 이런 분쟁 발생 시에 법이나 심판관이 없다.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암기해야 되는데 로크는 결국 자연 상태가 겉으로 볼 땐 자유롭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분쟁, 투쟁, 갈등, 공포,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크는 이 자연 상태를 자 잠재적 투쟁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제시문의 키야 잠재적 투쟁, 그냥 투쟁이 아니라 잠재적 투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로크, 잠재적 투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로크 잡으시고, 자 그러면 이러한 분쟁이 공포, 불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연 상태 불안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똑같아. 모든 사람들이 이성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 계약을 맺고 뭐를 구성하냐면 국가를 구성하는 거야. 국가를 구성하는 거. 단 이때 차이가 뭐냐면 로크는 홉스를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냐면 어떻게 국가를 구성한 이후에 전부 양도하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로크는 사람들이 국가를 구성한 이후에 양도하되, 이때는 무슨 양도냐면 일부 양도예요. 그럼 얘들아 뭐만 양도했을까? 나의 자유, 나의 생명, 나의 재산이 침해당했다면 국가가 나서서 막아줘, 응징해줘. 그래서 이때 양도는 처벌권만 양도합니다. 이때 양도는 처벌권만 양도하고, 조금 심한 내용 얘기해주면 잘 봐. 홉스에서 사회계약서를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졌잖아. 사회계약서를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질 때 계약의 주체는 사람들이야, 개인들. 그 다음에 국가에 넘기고 끝났기 때문에 국가 또는 왕은 계약의 주체가 아니야. 그냥 모든 권한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여기서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었지. 그 다음에 일부 양도할 때 국가, 즉 왕과 동시에 같이 계약을 해. 그럼 이때 로크에서는 왕도 계약의 당사자가 돼. 그래서 로크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국가 또는 왕이라는 존재의 권한은 홉스처럼 리바이어던 절대적 또는 전제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제한적 권한을 행사하는 거야. 그러면 국가 또는 왕의 권한은 뭐에 국한될까?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 보호에만 국한되는 거야. 그러면 국가 또는 왕도 직접적인 계약의 당사자로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의 보호에 권한이 국한되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 또는 왕이 그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면 계약 위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로크는 여기서 한 발 넘어가서 왕도 직접적인 계약의 당사자로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 보호에 국한되는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이상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왕의 목을 쳐버리고 새롭게 국가를 재구성할 수 있다.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저항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자, 그럼 로크가 저항권을 주장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시민혁명 중에 저항권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시민혁명은 누구야? 어디야? 꼭 하나. 로크는 영국에서 명예혁명 발생 1년 뒤에 등장했어. 이 이론이. 그러니까 명예혁명에 영향을 미쳤다. OX. X지. 결국 로크의 사상은 명예혁명의 이론적 뒷받침을 한 거고, 특히 저항권 사상이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면 미국의 독립전쟁에 영향을 미쳐서, 미국의 독립전쟁의 문서인 독립선언문을 보면 저항권 사상이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죠. 암기. 저항권은 미국의 독립전쟁에 영향을 미쳤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포인트는 이거야. 주권은 누구에게? 주권은 넘겨서 안 넘겼어. 주권은 안 넘겼기 때문에, 자, 국민주권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 형태는 대의제입니다. 로크는 대의제를 주장해요. 로크는 대의제. 오케이? 자, 하나 더. 여기까지 추가해야 돼. 자, 로크는 또 하나 얘기를 해. 그럼 이제 국가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국가의 권력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 그래서 몇 권 분리? 오케이. 너 로크는 이권 분리. 자, 로크는 이권 분립을 주장하고요. 자, 너네가 알고 있는 3권 분립의 권한은 세 가지 뭐죠?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인데, 로크는 뭐만 얘기하냐면, 일단 입법권, 의회는 입법권을 가져. 그런데 왕, 국가는 행정권, 즉 집행권을 가져요. 자, 그럼 뭐에 대한 언급이 없지? 사법권에 대한 언급이 없지. 이거는 로크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이 당시 시대적 한계야. 너네 옛날에 조선시대도 재판은 누가 했어?
사또나 왕이 직접 했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 한계로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생각을 못한 거일 뿐이야. 그래서 사법권은 집행권 밑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두께는 안 나오니까. 즉 이권,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나누는데 문제는 입법권의 우위라는 거. 입법권의 우위. 되니? 오케이. 그래서 로크의 사상은 자 입법권의 우위다. 이권 분립. 오늘 진도가 꽤 나왔는데? 자, 입법권의 우위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로크는 너네가 여기까지 반드시 알아놔. 근데 너희들, 현대 권력 분립은 삼권 분립이지? 그래서 너네가 나중에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제시문에 로크의 이권 분립 내용 쭉 나오고, 삼권 분립. 자, 삼권 분립은 누가 주장했죠? 몽테스키우의 삼권 분립 비교하는 내용도 나오니까, 자, 그 정도로 하게. 자, 그럼 로크까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루소야. 자, 루소도 일단 마찬가지로 뭐를 언급하냐면 자연 상태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자,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처음에는 아주 자유롭고 평등했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사유자산제가 등장을 한 거야. 얘들아, 사유자산제가 등장을 했다는 얘기는 내게 생기는 거지. 그럼 사람들은 자기께 생기면 집착할 거 아니야.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너네도 생각해봐. 내 딸내미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점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되더니 기집애가 한 3학년 때부터 자기 거에 대한 집착이 강해져. 특히 얘는 어떤 집착이 있냐면 좀 이상한 것 같아. 내 딸이지만 베개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근데 이 베개를 어릴 때 한 5살 때부터 날도 못 버려. 야, 걔는 무조건 이 베개를 베고 자야 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가 잘 때 옆에 가서 그 베개를 같이 두 개 갖고 하나는 베고 하나는 배에 덮어야 돼. 근데 내가 살짝이라도 그 베개를 머리를 대면 자다가도 본능적으로 하이킥이 날라와. 나도 코피 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나 진짜 내 딸이지만 자고 있는데 목을 조를 뻔했어. 내가 한 대 맞고 코피가 터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베개에 대한 집착이 심해서 지금 고민 중이야.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나가볼까. 그리고 이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코 파는 거에 대한 또 집착도 있고. 코딱지가 나올 때까지 미친 듯이 가요. 진짜 내 딸이 부끄럽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랬거든. 나는 얼마나 심했냐면 이런 집착이 있었어. 너네 안경집 있잖아. 나 지금도 기억나. 5학년 때 안경집에 그 뭐뭐뭐 이렇게 해서 뭐뭐뭐 안경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딱 달라붙어서 손톱으로 안 타져.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빨로 이렇게 떼려고. 근데 한번 시작했는데 집착이 생겨가지고 이걸 계속 이빨로 하다가 앞니빨 2개 한 번에 날라갔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랬구나. 유전이야. 피는 못 속이는데 그 새끼한테서 나의 과거의 모습을 본다는 게 얼마나 좀 끔찍한 줄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너네가 아마 뭔가 좀 문제 있는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다 부모님 유전이야.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재수는 유전이야. 아닌가? 물어봐. 너희 부모님이 속일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옛날 분이니까 대학을 못 나왔지. 우리 아버님은 중학교 나오시고 옛날 분이니까 40년대 6.25 전에 태어났으니까 어머니는 초등학교만 나왔어. 그래서 나는 제일 억울했던 게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6.25 때 7살인가 그러셨거든. 그래서 막 할머니한테 얘기 들으면 피난 갈 때 얘기 들었거든. 우리 할머니가 11명을 낳았어. 외할머니가 자식을. 그래서 11명을 안고 들고 업고 해가지고 피난을 갔잖아. 그러다가 우리 엄마가 하도 울어가지고 막 버리려고 그랬대. 하도 울어서.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초등학교 때 내가 받아쓰기를 하잖아. 그럼 내가 틀려서 이제 그 답안지를 갖고 오면 어머니가 이제 화가 나신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집에서 연습하자고. 근데 어머니가 불러서 내가 썼는데 어머니가 채점을 하는데 내가 봐도 이거는 내가 만든 거 같아. 어머니가 계속 웃겨. 어머니가 그 맞춤법을 모르시는 거지. 그래서 막 억울해가지고 막 또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었어. 그런데 물론 뭐냐면 그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뭐 얘기했었지? 왜 루소가 얘기했었지? 딸내미 나왔고 집착. 하여튼 그래서 재수. 우리 보는데 우리 누나 재수했고 나는 뭐 반수하고 다 실패했잖아. 그리고 우리 누나 봤더니 애들 다 재수했거든. 재수 유전. 오케이. 그럼 그 얘기 뭐냐면 얘네 결혼하면 애 새끼들 재수합니다. 성공하면 되지. 오케이. 단 지금부터 돈을 많이 모아야 돼.
돈 많이 드니까. 오케이? 자, 그 얘기 때문에 얘가 썼구나. 그래서 자연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한데, 자, 집착. 자, 사유재산자가 등장을 했어. 그럼 사람들이 집착을 하고요. 욕심이 생기겠지. 그럼 열심히 노력한다고. 동기부여가 돼. 그러면 잉여 농산물이 생겨. 그럼 얘들아, 밀농사를 하는데 미리 남아. 어떻게 할까? 미리 남아. 그러면 빌려주는 거야. 그 가난한 사람한테 빌려주지. 못 갚으면 노예로 삼는 거야. 그러면서 사유재산자가 등장한 이후에 문명사회에 드디어 노예제도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유재산제로 인해서 노예사회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루소가 보기에는 불평등한 종속관계가 발생한 거잖아. 그래서 특히 루소는 이런 불평등한 종속관계가 자연상태 불안전성이라고 강조를 해요. 특히 이걸 비판하는 거야. 근데 주의할 건 이거다. 자, 상식적으로 알아놔. 루소는 그러면 사유재산제를 비판했게, 부정했게. 얘들아,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면 마르크스를 가는 거잖아. 그래서 루소는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비판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자.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자연상태의 불평등한 종속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뭐를 맺고 자발적 계약을 맺고 자, 뭐를 구성하는 거냐면 국가를 구성한다. 여기까지 똑같지? 자, 그런데 루소의 특징은 양도 불가론이야. 국가를 구성한 이후에 국가에게 일반 시민의 권한을 양도할 수 없다는 거야. 양도 불가론. 그럼 양도 불가라는 얘기는 정치가 직접 민주정일까 대의제일까? 직접 민주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루소는 일단 뭐를 주장하냐면 당연히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자, 국민주권설이 되는데 직접 민주정을 주장합니다. 그럼 얘들아, 루소가 주장한 직접 민주정이 실현되려면 국가의 규모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루소는 이렇게 얘기해. 외울 필요는 없고 루소가 생각하는 이상적 민주사회 국가는 어떤 국가냐면 빈부격차가 거의 없는. 그럼 얘들아, 빈부격차가 없다는 얘기는 또 내게 있는 거지. 빈부격차가 거의 없는 소농, 고만고만한 농부로 구성된 사회를 이상적 사회로 봐요. 그래서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동양의 노자랑 비슷한데 이런 거야. 옆 국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국가 규모야. 그럼 크다 작다? 무지 작은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국민주권설 직접민주정을 주장하고요. 이런 표현도 나와. 국민의 의사는 대표될 수 있다 없다. 대표될 수 없다지. 대표에게 맡길 수 없다. 왜? 직접민주정이니까. 그래서 국민의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라는 표현도 알아두시고 여기서 한 번 더 나와야 돼. 4번. 자, 루소하면 가장 일반으로 나오는 얘기 일반의지입니다. 그래서 루소는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의지에 따라 또는 일반 의사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일반 의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잘 봐. 일단 국가 규모가 적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 사유 능력인 이성을 갖고 있지. 그러면 한 명 한 명의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잘 될까 생각하는 거야. 결국 그래서 이거야. 각각의 개별적 시민들이 공동체의 선을 생각할 때 모여지는 의지가 일반이지. 그럼 결국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스스로 개별적 의지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생각했지. 단 그게 이성에 근거했잖아. 그럼 결국 그건 모두 다 수렴하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럼 결국 일반 의지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그럼 생각해봐. 그럼 일반 의지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국 뭐로 바뀌냐면 법으로 표현될 거라고. 그래서 루소도 결국 법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루소도 법치를 강조합니다. 결국 일반 의지는 각각의 개인들이 공동체의 선을 생각할 때 모여지는 의지로 자신의 개별 의지가 일반 의지로 표현되면서 일반 의지에 따른 국가의 운영은 결국 법에 따른 국가의 운영이다. 그럼 생각해봐. 루소의 입장에서 이런 거야. 수업 중에 졸면 징역 20년. 오케이?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그 팬데믹을 막기 위해 6시 이후, 저녁 6시 이후에 통금. 그래서 만약에 6시 이후에 1분이라도 늦어서 길거리를 배회하면 사형. 그럼 얘들아, 이거는 자유국가야 부자유국가야? 그럼 너네가 생각할 때 부자유국가라고 생각하지만 루소의 그 엄격한 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은 개인들의 개별 의지가 일반 의지로 표현된 거지. 그럼 내가 만든 법이잖아. 그럼 내가 만든 법에 내가 복종하는 거지. 자유상태야. 이해돼? 그 정도 의미만 알면 돼.
결국 법이 엄청나게 엄격해도 독재라 보일지라도 루소의 국가상에서 법은 결국 개인들의 의지가 모인 거잖아. 그럼 결국 내가 만든 법에 내가 스스로 복종하는 거니까 부자유 상태, 복종 상태가 아니라 자유 상태다. 거기까지 확인. 자, 그럼 우리 어디까지 정리가 된 거냐면, 자, 저기 13페이지에, 자, 사회계약설 14페이지 사회계약설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 하나만 정리할게. 그럼 다시,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사상가 3명 누구라고 방금 봤잖아. 홉스, 로크, 루소지. 자, 그러면, 자, 공통점 체크합시다. 자, 그럼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3명 다 모두 공통점은 첫 번째. 자, 일단 셋 다 자연 상태는 완전 불안정. 그렇지. 자연 상태는 불안전. 그래서 이 자연 상태의 불안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 계약을 맺고 국가를 구성했죠. 그럼 얘들아, 그러면 국가는 첫 번째 인위적 질서야 자연적 질서야? 국가는 인위적 질서지. 그래서 만약에 선택지에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하여 자연적 질서로 돌아간다면 틀린 거지. 국가는 인위적 질서고요. 국가는 수단이야 목적 그 자체야? 국가는 수단이지. 국가는 수단이지. 그리고 거기다가 뭐를 전제했냐면 모든 인간은 뭐를 보유했다? 합리적 사유 능력인 이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사상가 3명의 공통점.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돼. 자, 그럼 우리 14페이지까지 해서 사회계약설도 마지막에 표로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봐봐. 자, 3번 시민혁명 있죠? 그쵸? 그 시민혁명은 3대 시민혁명이 있는데, 일단 다시. 얘들 시민혁명에서 근대민주정치가 시작될 거 아니야? 시민혁명 이후에. 그럼 근대민주정치의 시민은 누구였죠? 네 글자. 부르주아. 도시의 상공업자들이었잖아.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그럼 근대민주정치 시민은 성별과 뭐였어? 재산. 이거 체크하시고. 그러면 자, 시민계급의 성장. 절대환경시대의 밑줄. 중상주의 정책에 따라 시험에 안 나와도 상식적으로 확인해놔. 시민계급이 성장했고요. 자, 밑에 시민계급 밑줄 부르주아. 자, 그들이 3대 시민혁명인데, 자, 딴 거 몰라도 돼. 자, 각각의 국가혁명 문서만 알면 돼. 자, 첫 번째, 영국의 명예혁명. 자, 원인은 그냥 읽어볼게요. 왕권 신수설과 로마 카톨릭을 신봉하는 제임스 2세가 독재 정치를 하니까 의회가 들고 일어나서 제임스 2세를 쫓아내고 새로운 허수아비왕을 앉히면서 문서를 제출해. 이 문서에 서명해라. 대신 너 왕으로서 호의호식하게 해줄게. 그래서 메리 윌리엄 공동왕이 추대되면서 별표 권리장전. 그래서 영국의 명예혁명하면 문서가 권리장전이고, 그럼 얘들아, 권리장전의 내용은 상식적으로 봐도 의회가 강화되는 거야, 왕권이 강화되는 거야?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거겠지. 그래서 권리장전 이후에 의회 중심의 입헌주의 정치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알아놔.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발생한 이후에 제임스 2세를 쫓아내고 허수아비왕을 앉혔잖아. 그리고 의회가 권리장전을 제출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영국 사회에서는 왕은 군림하되 통치한다 안 한다. 통치 안 하고 누구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의회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져서 영국에서는 뭐가 확립되냐면 입헌군주제가 확립이 돼요. 그럼 입헌군주제라는 얘기는 군주가 존재하지만 헌법에 따라 의회가 통치하는 거. 그래서 군주는 존재하되 통치하지 않는 상징적 존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밑에 보면 경과 권리장정을 통해 전제군주제 국가에서 밑줄 입헌군주제 국가로 거듭났다. 이 정도 확인만 하면 되고요. 자, 미국의 독립전쟁 보면 뭐 보스턴 차사건 이런 거 몰라도 되고 밑줄 독립선언문. 다시 독립선언문은 누구의 무슨 권 사상에 영향받았다? 로크의 저항권 사상. 자, 중요한 건 독립선언문하고 이제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실제로 독립이 됐죠. 밑줄 쳐. 세계 최초의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민주공화정이 등장해요. 왕이 존재하지 않는 국민들이 대표와 왕을 대통령을 직접 뽑는. 자, 그리고 마지막 프랑스 혁명인데요. 자, 프랑스 혁명도 확인만 해. 자, 시험에 굳이 나온다면 이 표현이 나오지. 구제도의 자, 모순이라는 표현이 나와. 그래서 구제도의 모순을 우리가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는데 이건 결국 뭐냐면 이해만 하세요. 자, 프랑스의 신분제 사회였는데 프랑스에는 1신분과
2신분, 그리고 3신분 평민이 있었어. 1신분은 성직자, 2신분은 귀족. 그런데 전체 인구의 2%도 안 되는 성직자와 귀족이 전체 부의 막 50%, 60%를 차지하면서 3신분인 평민들을 집에 착취했던 거야. 그런데 도시에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특히 시민들 중에, 아니 평민들 중에 경제적 부가 생긴 부르주아들이 등장했잖아. 그들이 이제 깨우치기 시작한 거지. 천부인권 사상, 계몽 사상, 사회계약설. 그래서 그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게 바로 뭐야? 프랑스 혁명. 그치? 자, 그래서 자, 여기 구제도의 모순 정도 알아두시고요. 특히 경과에서 밑줄만 쳐놔. 3부에. 자, 3부에는 프랑스의 신분제 의회를 얘기해요. 1신분 성직자, 2신분 귀족, 3신분 평민. 그리고 신분을 대표하는 의회를 만들었지만 평민들은 배제됐지. 그러니까 열받은 거야. 그래서 막 그거 나오고 레미제라블 그런 내용 나오면서 바스티유 감옥 습격하고 막 그 결과 별표 인권선언. 결론 이제 결과만 알자. 영국은 명예혁명 권리장전 이것만 알면 되고 미국은 독립선언서 그리고 프랑스는 인권선언. 끝. 돼요? 그럼 마지막 주제. 자, 맨 밑에 심화학습 보면 민주주의 분류 있잖아. 자, 2번은 지울게. 그냥 X 쳐놔. 자, 이념에 따른 분류는 가끔 내신에 나오는 거 수능에서는 뭐냐 나오냐면 1번 밑줄 참여 방식에 따라 직접민주제와 대의제가 나오죠. 오케이? 그럼 이것만 구별할게요. 여기까지만 쉽시다. 자, 직접민주제가 있고 대의제가 있는데 자, 직접민주제는 자,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대의제는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뽑아? 대표를 뽑고 정책을 결정하는 거지. 근데 얘들아, 현대민주정치는 일반적으로 대의제야, 직접민주정치야. 즉 100% 대의제는 존재하지 않아. 100% 직접도 존재하지 않지. 그럼 그 얘기 뭐냐면 현대민주정치는 일반적으로 뭐가 존재해? 호남민주정치여서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만약에 요것만 나오면 직접민주정치, 이것만 나오면 대의제지. 그런데 만약에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그때는 호남 민주정치가 되는 거.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확인해서 민주주의 분류는 참여 방식에 따라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너네 대표적으로 21페이지 5번 봐봐. 21페이지 5번. 아, 이 내용 그냥 보고, 아, 여기에 없구나. 너네 이제 과제 문제 나가면 이런 내용 나올 수 있으니까 수능에 가끔 나와. 직접민주정치랑 그냥 대의제 비교하는 거. 직접민주주의 대의제 비교하는 거니까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자, 좀만 쉬었다가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3대 시민혁명 관련해서 간단히만 살펴보고